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1366 하루 74번? 네. 이게 뭔가요? 암호 같은데. 1366. 네. 여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입니다. 여성 긴급 전화번호인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2만 7천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하루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74명의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수가 하루 74명. 근데 실제로 위험에 처한 여성은 훨씬 더 많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았던 게 여성폭력 문제였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67%가 이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런 폭력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0년 10,000건 정도에서 지난해 18,00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심했는데요. 3년 전에 250건에 불과했던 데이트 폭력 상담이 지난해 1,500여 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했다는 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네, 여성 폭력 문제가 이제 데이트 폭력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2주기가 다가오는데 강남역에서 발생했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여성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여성 안전 그리고 신고가 조금 더 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시하면서 숨겨왔던 피해자들이 이제 조금씩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피해 조치가 지금 보니까 54%가 조치 없음이에요. 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시는 여성폭력에 대한 그 폭력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런 홍보, 그러니까 상담이라든가 신고를 늘려서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계속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에 또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여성 안전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CCTV나 비상벨 같은 것을 뭐 주요 번화가라든가 골목길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사건이 발생한 다음을 위한 조치지 예방 효과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강남역 일대 이른바 포화 순찰대가 도입이 됐는데요. 경찰 한 10명 정도가 더 걸어서 계속 순찰을 도는 겁니다. 이게 경찰이 항상 언제 어디에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3월부터 도입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했을 때 10%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데이트 폭력이 지금 2년 새 6배로 신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1%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훨씬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찰의 이런 뭐 단속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경찰의 순찰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남자들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그 남성을 경찰에까지 갔었는데 용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살해당했잖아요. 결국 살해를 당했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트럭파크 여기 어딘지 압니다. 가보셨나요? 가봤죠. 이 연남동의 그 경춘선 그 공원. 네, 맞습니다. 그쵸? 거기를 연트럭파크라고 하는데 하도 술 마시는 사람이 많아서 술트럭파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곳이 참 술 먹기 좋았잖아요. 인근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곳에서 음주를 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맞아요. 경의선수길이죠. 경춘선이 아니라. 근데 이 곳을 술 마시는 걸 금지했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게 가보면 늘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지를 왜 한 건가요? 아무래도 공원은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술을 마시다 보면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요. 취객들로부터 이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금지를 한 겁니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그 연트럴파크 이곳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운영하는 22개 공원에 대해서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음주를 하고 예. 이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예.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지난 4월부터 정식으로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저 얼마 전에 연트럴파크에 좀 지나가 봤는데 여전히 술 드신단 말이에요. 네. 청정구역으로 선포한 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계도 기간 때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정식으로 임명하니까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늘어난 건데요. 날씨 때문입니다. 날씨 때문에. 네, 1월부터 3월까지는 날씨가 추웠잖아요. 추워서. 네, 4월 되니까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예. 그 공원 자체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숲이라든가 다른 공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술을 먹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굉장히 일부인데 전체를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변 상권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과태료도 있고 뭐 1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그냥 뭐 그냥 도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음주 자체에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었고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음주 자체를 제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게 또 혐오감을 단속하는 건데 그 혐오감에 대한 기준도 없어서 현재까지 뭐 정식으로 운영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단속 건수는 0건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서 음주하면은 바로 그냥 징계를 하거든요. 네. 공원의 대명사죠. 센트럴파크. 예. 뉴욕에 있는 건데요. 뉴욕 안에 있는 공원에서는 이 술을 따져 있는 술병을 드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예. 이게 홈페이지를 봐도요. 담배에 관해서는 여기서 피면 된다. 어떻게 해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술은 금지됐다. 예.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금지하고 있죠. 예. 이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예. 서울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금연구역 처음에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은 잘 정착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이런 술로 인한 사회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정부에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옛날 선비들의 문화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음주 가무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구멍만한 데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인식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몇 년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이 타이틀을 정하면서 한숨이 먼저 나왔는데요. 예. 일반 서울에 사는 사람 중간 정도의 사람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년 동안 모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16,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제 중간 정도의 시민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살 때 8.8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한 10년 전에 6점 몇 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 2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위소득 또 중간 수준의 집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응답자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걸 다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월급이죠. 그걸로 계산을 하고 또 전체 응답자 중에서 주택을 거주한 사람들의 평수 상관없이 전체 액수를 더해서 평균을 냈을 때 이제 중간 사람이 그 정도 평균 집을 살려면 얼마나 걸리냐를 계산한 겁니다. 이제 전국은 5.7년. 네, 서울이 3년 정도 길죠. 근데 이게 자치구로 넘어가면 훨씬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강남은 뭐. 서초. 한숨만 나옵니다. 20.8년 서초. 강남은 18.3년. 용산이 13.1년. 이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식이 조금 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요. 이제 서울 시민 중에 76.8%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전국은 82.8%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6%가량 낮은 거죠. 그런데 청년으로 넘어갔을 때는요. 청년이 내 집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 응답은 68% 정도여서 이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내 집 마련 의식이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을 구매하는 그 문제 말고 뭐 전세나 월세에 관련된 통계는 없었나요? 네, 서울 가구 주거 현황에서요. 이제 전체 중에서 자가 소유한 집에 사는 비율이 58%, 전세 사는 비율이 한 42% 정도 되는데요.
그 전월세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전세는 53%, 월세는 47%였습니다. 근데 월세는 좀 주목할 부분이요. 이제 청년층이라던가 1인 가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사실은 뭐 월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거 안정이 많이 헤쳐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억소리 나는 집값 좀 어떻게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김승환 기자와 함께 흥미로운 데이터들 또 뉴스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